몇 가지 주제를 갖고 이렇게 시간이 되는 대로 얘기를 흘러가게 하고 싶은데, 처음에 이렇게 제목을 하나 붙이면은요,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어떤 배경과 이유에서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서양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동양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때, 우리가 이 근대라고 하는 시기까지는요, 이 역사와 이 역사가 서로 딴 동네에서 거의 지구 반대편에서 이렇게 흘러가요. 이쪽에서는 그 헬레니즘 문화하고 헤브라이즘 문화하고, 이쪽에서는 유교하고 불교 문화가 정신적인 주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다가, 중간에 여기서 르네상스를 맞고 여기서 송대 신유학에 의한 어떤 그 반성이나 변화의 계기를 맞았다가, 이렇게 사회적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근대라고 부르는 거가 여기에서 먼저 시작이 돼요. 이때의 사회적인 모순은 똑같이 양쪽에 있었는데, 근대라고 하는 형식이 출발하는 게 여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근대 이후의 발전 과정을 이렇게 끌고 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가 이 발전의 방향을 창출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일로 이사를 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같이 가는 모양새를 취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이렇게 이사를 간 거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사 간 요 과정을 사신 분들이야. 여러분들은 이때 사람들하고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여기로 이렇게 이사 와서 살 때 자기의 습관과 자기의 어떤 내면적인 거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잖아요. 가령 우리가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근대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따라가는 거지 이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근대화라고 부르는 이 과정을 이렇게 겪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왜 이렇게 했고 이게 어디로 가는 거고 성격이 어떤지를 대충 알겠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사람들 하는 식으로 따라가서 그렇게 못하지 않거든. 그럼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잖아요. 그러면은 이 근대화가 어느 정도 이렇게 끝나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의 관심사가 무슨 전통 건축이나 한옥이나 온돌이나 뭐 이런 거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요, 여기에 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엇냐?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의 시대에서 주는 의미가 뭐냐? 이 숙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철이 들어가지고서 활동하는 기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길지 않고 길어봤자 50년 이내잖아요. 그런데 이 근대화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한 세기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중에 활동하는 시간이 이렇게 한 일부를 살다가 보면요, 요 삶의 기간이 자기 인생의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가 세계가 굴러가는 틀로서 유일한 것처럼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를 포함해서 이거를 배워와 갖고 이거 가지고 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면 학생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학생들은 우리보다 조금 젊으니까 이렇게 살겠죠. 그래서
요 기간을 살면서 마치 매미가 여름 한철을 살면서 매미한테는 여름밖에 모르잖아요. 겨울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한 식으로 자기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요 안에서 형성을 시키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는 겁니다. 이 의미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 저의 관심사이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요. 요 시대는 사람들이, 저는 학교를 건축과를 다녔고 건축을 전공했잖아요. 그러면 건축이라는 분야를 이렇게 딱 잘라놓고 그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는 건축만 가리켜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바보 같은 거거든요. 뭐 저도 그런 교육을 해왔던 사람입니다만, 건축 안에서는 건축을 바깥에서 볼 수 있는 시야를 못 키워줘요. 건축의 전공 영역을 가르쳐 가지고서는 그걸 바깥에서 보는 시야를 못 키워줘요. 근데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거는 건축을 바깥에서 볼 수 있는 시야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마 우리의 생각을 좀 이렇게 넓게 확대해서 지금 제기한 그 문제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아시아의 시대가 올까? 그것이 사람마다 견해가 달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21세기가 아시아의 시대다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정작 아시아 사람들은 일로 와가지고 이거를 살다가 내가 아시아인인지 서양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상황에도 와 있고, 여러분들도 반은 서양 사람이에요. 우리는 오늘의 얘기를 주로 건축 얘기로 이렇게 좁혀서 뭐 그걸 한옥이라고 부르든 온돌이라고 부르든 그렇게 하겠고, 저는 건축이라는 말을 쓰면서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건축 얘기를 한다는 것을 이러한 시대적인 판을 머리에 갖고 그거를 문제의식으로 해서 오늘 얘기를 전개하고 싶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건축이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알잖아요. 고궁을 가봐도 그렇고 전통 마을을 가봐도 그렇게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이거는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이 유럽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압니다. 아니면 또 사진을 봐도 압니다. 그런데 이놈하고 이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사는 방식하고 이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사는 방식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게 가령 중국하고 한국이 달라요. 그런데 중국하고 한국은 그 차이를 어떤 풍토, 기후 뭐 이러한 배경으로 어느 정도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풍토나 기후 같은 자연환경적인 차이 가지고 설명이 안 돼요. 이거는 문화가 달라서 그러거든요. 문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건축에서 얘기해 보면은, 우리가 이 두 번째 주제를 제가 여기다가 건축관과 세계관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두 문화가 다른 거는, 미국도 미국의 동부연안 같으면 우리나라하고 기후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기후가 비슷해도 건축이 왜 그렇게 다를까? 이게 다르고 이게 달라서 그렇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건축관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소리냐면은, 건축이라는 게 뭐고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하는 거고 뭘 목적으로 뭐를 추구하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다른 건데, 건축관이 다르면은 이 건축관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거는 여기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이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건축관이라고 하는 접시 위에 올라가 있는 거고,
건축관이라고 하는 접시는 이거보다도 더 큰 어떤 세계관이라고 하는 큰 접시 위에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보는 창덕궁, 경복궁 뭐 이런 집들은요, 이거에 해당해요. 이거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것의 정확한 의미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건축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이 세계관의 이해가 안 되면은 그거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전에 이제 PPT 가지고 발표를 할 때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정보가 있고 지식이 있고 사유가 있고 정신이 있다. 이 정보라고 하는 거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 속에 이렇게 들어가고, 이 정보와 지식은 사유 세계 안에 이렇게 들어가고, 이거는 이 정신 세계 안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서 그 전통 건축이나 이 한옥에 대해서 강의를 듣는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꽤 여러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은 이러한 큰 접시 위에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여기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 이해하고 이거는 여기에서 이해해야 되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꺼내려고 하는 얘기는 이것을 대체적으로 이 윤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거기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든지 다른 어디에서든지 이러한 어떤 정보와 지식에 대한 얘기가 전달이 될 때 그것을 어떠한 바탕 위에서 더 큰 접시 위에 어디에 올려놓으면 되는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 얘기의 목적에 해당하고요. 이 얘기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일로 이렇게 이사 와서 이렇게 살면서 사람은 자기의 세계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사람들의 세계관과 정신을 나의 세계관과 나의 정신인 것처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근대화 기간을 살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남의 세계관과 그 정신을 자기화하면서 내 일생을 살면은 나는 생김새와 얼굴 색깔은 나이지만은 사실은 나는 다른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타자화된다 그래요. 내가 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문화정신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사람이 이 근대화 시대가 끝나가면서 나의 내면 세계가 어떻게 어디에 근거해야 될까, 어떤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될까, 사실은 그 얘기를 같이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그 소재가 건축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얘기를 해야 하는 목적은 그렇게 걸쳐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간단히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이렇게 동양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서양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쪽으로 이사 갔다 그랬죠. 우리는요, 그러면 다시 일로 이렇게 가면 되지 않느냐? 이거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다시 옛날식으로 집 짓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사 와 가지고서 여기서 살았던 기간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이미 형성하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재산이지, 여기서 그렇게 떠날 수도 도망갈 수도 이탈할 수도 그렇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을 우리의 가능성으로 하는
이렇게 우리의 폭을 영역을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 중에 하나에 구속되거나 제한되지 않고 우리의 사유 가능성, 우리의 정신 세계가 이 두 가지를 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넓혀 놓는 겁니다. 이렇게 넓힐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우리 말고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가능성은 다시 이쪽으로 빠꾸 하는 데서 찾아지는 게 아니라 이 영역을 확대하는 데서 찾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닌 어떤 이 제3의 가능성으로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가 우리의 숙제예요. 사실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이 근대화 과정을 이렇게 겪어 보면은요, 자기네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아요. 자기네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압니다. 세상에 문화라고 하는 게 하나의 완전한 문화가 없거든요. 사람이 그렇듯이 뭐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있으면 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달라야 되고 그 다른 차이를 갖고 서로 보완을 하는 게 바람직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 한계를 압니다. 그리고는 우리 보고 왜 너네는 우리만 뒤따라올라 그러냐 그럽니다. 세상에 이것만 남고 다른 가능성이 없으면 그거는 문화적인 재앙이거든요. 하나만으로 획일화되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 주제를 제가 건축과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건축이라는 말은요, 지금은 우리가 건축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런데 건축이라는 말은 100년 전까지는 우리가 쓰지를 않았었어요. 글쎄 우리나라에서는 집이라는 말을 썼는데 건축이라는 말은 그 영어의 architecture라고 하는 이 단어가 번역을 건축이라고 했어요. 이게 그 처음에는 중국 선교사가 서양 문헌을 중국에서 번역을 하다가 아키텍처라는 말이 단어가 없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세울 건자하고 쌓을 축자를 써가지고서 이제 건축이라고 번역을 했었던 거가 일본 사람들이 화란 문헌을 갖고서 이제 일본 말로 번역을 하다가 아키텍처라는 말을 처음에는 이 조가라는 이 말로 썼었어요. 자기네들이 이 말을 써왔으니까 뭐 일본에서는 조가학회 그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이 말을 쓰다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 아키텍처가 자기네들이 조가하고는 의미가 다르니까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번역의 용례를 찾아보니까 뭐 중국에서 서양 선교사가 이런 단어를 쓴 적이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도 이걸 쓰자. 그래가지고 일본말 사전에서 건축이라는 말이 처음 쓰여진 게 한 1860년대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1900년대 전후에 가지고서 일본 문물이 들어오면서 소개가 되어가지고 우리도 그때부터 건축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건축과 뭐 건축학회 이렇게 건축이라는 말을 보편 개념으로 쓰잖아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서양에서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쓸 때는 이 동네에서 여기서부터 아키텍처라는 말을 이렇게 써왔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말을 이렇게 써올 때에는 이 아키텍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자기네 문화권에서만 통하는 특수 개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이렇게 건축이라고 번역해 가지고서 이렇게 쓰다 보면은 요 범위가 이 사람들의 본래적인 그 아키텍처의 범위면은 우리는 그 범위하고 다른 방식으로
뭔가를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이라는 말이 비교적 편해요. 우리식으로 쓰기에 편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집 같은 것도 아키텍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범위를 이렇게 넓혀가지고 이거 전체가 건축인 것처럼 이렇게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키텍처 본래는 이건데 이것을 이렇게 확대시켜 놓고서 여기 이 개념에 해당하는 전통 건축도 우리가 건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몽땅 다가 건축이어서 마치 뭐 동양 말고 딴 동네에서 있는 이런 생각들도 전부 다 이 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이거를 건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 건축하고 이 건축이 딴 건데 이거하고 이거가 다른 것이듯이. 근데 서양 사람들은 자기네는 이 생각을 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걸 그냥 갖고 유지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걸 얘기하는 건지 이걸 얘기하는 건지에 대해서 혼동스럽게 말을 쓰지 않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본래 단어 사용이요. 이게 무슨 뭐 이쪽이 서양이고 이쪽이 동양이면은 무슨 뭐 사과 그러면은 우리는 사과라 그러고 서양에서는 애플이라 그러잖아요. 이러한 거는 별로 의미가 다를 게 없어요. 그죠? 뭐 근데 이쯤 와가지고 우리가 무슨 학교 그러면 서양에서는 스쿨 그래요. 그러면 서양에서의 스쿨은 서양 사람들은 자기네가 다니는 학교를 연상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애들은 학교 그러면 내가 다니는 중고등학교 이런 학교를 학교라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이게 의미는 공통점이 있지만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더 와가지고서 추상명사에 가면은 무슨 정신, 마음, 인격 무슨 이런 단어로 가면은 이 사람 이거하고 이거가 의미가 같을 수가 없어요. 달라야 돼요. 다른 게 좋은 거고. 건축이라고 이 사람들이 건축이라고 부른 거는 그러한 추상명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는 지역마다 다르게 개념 정의를 하게끔 놔두어서 다양한 개념들이 굴러다니게 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러한 배경에서 건축과 집 얘기를 할 때 우선 건축이라고 하는 거가 서양 사람들이 본래 생각했던 개념과 우리가 그 말을 쓰는 개념의 혼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집이라고 하는 이 불렀던 이 개념은 이것과 무엇이 다를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들은 이 생각을 갖고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집을 짓고 살 때 건축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머릿속에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이 집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와 뭐가 다를까? 여러분들은 새집 그러면 뭔지 알죠? 새집. 개집 그럼 뭔지 알아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새집 그거가 건축이 아니에요. 영어에는 단어가 달라요. 우리가 그걸 네스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새집 보고 아키텍처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개집도 아키텍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꽃집, 빵집 이거 뭔지 아시죠? 서양 사람들은 그거 아키텍처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걔는 집안이 좋아. 그 집 아빠. 그러면 그거 다 집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는 쓰는 데 따라서 무슨 가정이라는 의미도 되고 무슨 문중이라는 의미도 되고 그래요. 뭐 칼집, 칼을 꽂는 집을 칼집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집이라는 게 뭘까? 물론 사람 사는 집도 집이에요. 제가 이 건축
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요, 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설명을 하기가 굉장히 모호해요. 불분명해요. 그러나 그게 뭐가 개념이 없거나 약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있는데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걸 억지로 시도를 해보면요, 여기 이렇게 뭐 A가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A가 이러한 어떤 B라고 하는 이 안에 이렇게 거합니다. 거한다 그러죠. 우리가 이 한자를 써가지고. 이거가 이것에 이렇게 거하는 문제하고 관련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거하고 있는 A를 얘기할 수도 있고, A가 거하는 장소로서의 B를 얘기할 수도 있고, A가 B에 그렇게 거할 때의 A 플러스 B가 합해진 얘기로서 집을 의미할 수도 있고, 이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집의 의미가 훨씬 더 이렇게 포괄적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떤 생명체가 어느 곳에 이렇게 거하는 것을 방법으로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삶을 사는 것, 그러한 방식으로 어떤 그 개념을 깔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요, 사람이 집으로 생각하는 동네에서는 집을 지어요. 아키텍처로 생각하는 동네에서는 아키텍처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집과 이 동네 집이 다른 이유로서 우리가 이것과 이것의 얘기를 먼저 하지 않을 수 없는 거가, 이 사람들은 아키텍처를 짓고 우리는 집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의 의미를 그렇게 가볍게 볼 수가 없고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도 건축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만, 우리는요, 이거를 가르쳐요. 이거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가 이거보다도 더 타당하기 때문에 그러냐?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이거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로 이사 와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특히 이사 온 처음에는 이 동네가 다 선진 문명인 줄 알았어요. 그거 따라가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키텍처라고 번역을 해놓고서는 이거 배우느라고 모든 경주를 다 해가지고서 쫓아가려고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집이라고 하는 거는 모르고 이것만 알아서 이것만을 만들 줄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설계든지 이런 거는요, 전부 다 이 모델에 의한 사고지 이 모델에 의한 사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우고 있는 한옥이든 온돌이든 그거는 이거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그렇죠? 집은 이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개념의 출발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건축이라는 말은요, 이게 건물이잖아요. 이 건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예술과 기술의 문제라고 사전이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것을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만드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양 건축사를 들여다보면은 피라미드에서부터 현대 건축에까지 다 이런 거 갖다를 쫙 이렇게 나열해 놓고 무슨 시대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양 건축사는 건물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배 역사인데 집의 역사는 이러한 건물의 역사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집을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생긴 걸로 하면은 1000년 전의 집이나 1000년 후의 집이나 다 비슷해요. 기와 지붕에다가 이렇게 목조 몸체에다가 석조기단을 하는 게 다 비슷해요. 서양 사람들의 건축을 생각하는 관심은요, 이거가 어떠한 가치를 표현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쏠려 있고, 그래서 이것이 갖는 형태가 중요하고, 그 안에 공간이 중요하고, 무슨 기능이 중요하고, 예술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중요하고, 그것을 건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합니다. 지금 우리들과 우리 학생들도 그 모델에 따라서 이러한 건물을 만드는 거 가지고서 건축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얘기를 이렇게 꺼내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갖고 갈 꼭지가 조금 더 있어서 더 길게 설명을 못 합니다만, 제가 그 다음에 꺼내려고 하는 주제가 자아와 자연이에요. 자아와 자연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은, 여기 이렇게 사람이 있고 산이 이렇게 있고 나무가 있고 뭐 개 한 마리가 이렇게 있고 해가 이렇게 쪼입니다. 이게 우리의 세상이에요. 이게 우리의 세상이고, 여기 사람이 있고 자연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은요, 이거가 있는 것에 전부 다예요.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되게 이 사람 바깥에 이거를 자연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얘도 자연이라고 부르느냐, 그거는 조금 문제가 달라요. 내가 나도 자연이라고 부르느냐, 그렇지는 잘 않거든요. 우리가 이 자연이라는 말도 사실은 영어의 nature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가깝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이라고 하는 본래의 한자는 이렇게 쓰는 건데, 이거는 스스로 그러하다는 의미예요. 스스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처음 쓴 사람이 노자인데, 노자가 뭐라고 썼나 하면은,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하늘, 땅을 이건데, 이거는 도를 본받고 그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자아라는 말을 써서 자연과 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자아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자아는 뭔가 하면은, 얘가 자기 눈으로 이렇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보이는 모든 것, 그거가 자연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는 주체를 자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 사람들은요, 자아가 무엇고 자연이 무엇다라고 하는 생각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고 이게 달라져요. 사실은 이것도 자아와 자연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개념이 이미 달라져 있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자아와 자연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를 빼놓고 건축 얘기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자아와 자연의 얘기는요, 자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자연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아의 이해와 자연의 이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아관과 자연관이 하나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아 자연관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은 자아 자연관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세계관이 달라지고 건축관이 달라지고 건축이 달라진다,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그러면 자아 자연관이 이 동네는 어떠하고 이 동네는 어떠하냐 하는 거를 대표적인 개념을 갖고서 간단히 보고 지나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 주체자아, 객체자연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얘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생명이 있고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어서 내가 나무와 산과 이런 자연을 바라봐요. 그런데 저 자연은 나하고 똑같이 자기 의식과 생각이 있어가지고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판단하지를 못해. 그러면 내가 얘보다는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할 뿐 아니라 조금 더 가치가 높다. 그리고 나는 주인이다. 나는 주체다. 그러면은 얘는 객체가 돼야 돼. 얘가 자기 자신을 주체라고 생각하는 순간 얘는 객체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자연이 그래 나는 객체야, 그러느냐 안 그러느냐 하는 것은 완전히 별도의 문제예요. 그거는 얘 혼자의 생각이야. 그러나 이렇게 생각이 굳어지면은 얘는 의식이 있는 주체가 돼야 되고 얘는 객체적인 물건이 돼야 돼요. 이러한 생각은 어느 정도는 문화권마다 되게 있습니다만 서양 문명은요, 이 주체화된 자아와 객체화된 자연, 이것의 사고 구도를 붙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서 그렇게 되는 거가 불가피해지냐 하면은 사실은 이 꼭대기에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이 먼저 천지를 창조해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해요. 그래가지고 사람 보고 이 자연에서 살되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게 창세기에 나오죠, 구약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사물 중에 인간이 제일 높은 거거든요. 높다는 거는 자연보다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는 거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은 사물이 돼야 돼요. 자아와 자연을 이렇게 이해를 할 때 건축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건축은요, 이것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이것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놓는 건데 그 건축은 얘를 반영하기 전에 얘를 반영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원리로 건축을 하는 거지 여기에서 나오는 원리로 먼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보통 창조라 그래요. 그러니까 건축은 얘가 주체적으로 건축을 창조하는 거고 얘는 그런 창조를 못해요. 그 사유 모델 속에 아키텍처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건축을 생각하는 이 주체 자아의 건축은요, 방금 얘기했듯이 가치가 우월해요. 그 다음에 독립 단위를 만들라 그래. 그 다음에 주관주의를 당연시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자아가 자연보다 높기 때문에 가치가 우월하기 때문에 얘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서 건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놓는데 자연에다가 놓는데 이거는 이것을 반영하기 전에 이것을 반영해야 된다는 가치가 높은 거를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연보다 어떤 상위 가치적인 것을 건축에 심어주어서 표현하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가치 우월의 구도가 이해 안 되면 사실 서양의 건축이 이해가 안 됩니다. 독립단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모든 인간이 하나하나의 개체잖아요. 자기 몸을 다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분명한 독립단위적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건축도 이러한 독립단위적인 건물로 표현을 하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주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자아가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거를 표현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아의 주관이 전부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주관을 실현하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가 여기 지금 건축을 전공하시는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가 서양에서의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의 성격이에요. 그게 성격입니다. 가치를 위에 있는 것을 실현하려고 그러고 독립 단위로 생각하려고 그러고 주관을 반영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이 주체자와 객체 자연 말고 다른 자자연관이 뭐가 있는 거냐 이게 궁금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 말을 아까 여기 썼던 이 단어 노자가 한 이 얘기를 갖고 와서 이 주체자와 객체 자연과 다른 자자연관의 사유 모델을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의하면은 이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체적인 자아가 자연을 바라본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주체자 바깥에 있는 주변 사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거는 자아와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나뉘지 않는 거다. 나눌 수가 없는 거다. 얘가 이거와 다른 출처를 갖는 게 아니고 자연에서부터 나오지 않고서는 자아도 생길 방법이 없는 거고 자아와 자연은 똑같은 생명적인 기운을 공유하지 않고서는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같은 생명적인 기운을 공유하고 있는 존재야. 말하자면 형제지간이지 하나는 정신이고 하나는 물질이거나 이렇게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자연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해를
자연으로 하지 않고서는 인간의 이해의 방법이 별도로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이 틀린 거냐? 인간이 자기 자신을 주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은 자기 속의 마음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체가 되고 싶지 내가 객체가 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지 손님이 되고 싶은 사람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객체적인 사물이 되어줘야지 내가 주체가 되잖아요. 그거는 인간의 생각 장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인간의 생각이고 얘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자연이 객체가 되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아와 자연은요, 이것을 하나로 합해가지고 그것이 자연이 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다. 근데 우리가 이 한글로 쓴 자연과 한자로 쓴 자연을 구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미 이 주체자가 자기 눈으로 바라본 대상을 자연이라고 해버려 놔가지고 그게 영어의 네이처니까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 자연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자아와 이 자연을 합한 전체적인 어떤 생명적인 질서를 한자로 쓴 자연이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것이 아닌 자아, 자연을 이해하는 방법은 이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아가 중심에 있고 자연이 주변에 있질 않아요. 그리고 이 자연은 전체로서 통합되어 있는 어떤 그 어머니 같은 거기 때문에 그것도 노자의 얘기입니다만은 자아도 그 안에 있고 이 자연도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이라고 하는 같은 부모를 가진 생명적인 형제들이 돼요. 그러면은 이 모델은 틀렸다는 거예요. 이 자연의 눈으로 보면은 이거는 인간의 생각 장난이지 그게 그대로 사실이 되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근대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근대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정신적인 모토가 기계론적 세계관이라 그래요. 그게 뉴턴과 데카르트에서 시작이 되어 가지고서 여러분들도 그 생각에 의해서 지금도 살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계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나오지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가 지금 20세기 후반서부터 지구 환경의 문제를 심각하게 그 문제의 덩어리로 만들고 있어서 21세기 이후에 인류의 생존이 가능하냐 안 하느냐 언제까지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이거를 아무도 모르는데 다 위험하다는 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거는요 다르게 보면은 자연의 일부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주체라고 생각하고 내 식으로 기계적인 모든 장치를 지구 위에다가 만들어 놓았을 때 지구라고 하는 생명 덩어리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버리면은 인류도 같이 죽어야 되거든요. 그게 환경 문제예요. 자아와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공생해야 되는 짝이고 파트너지 그리고 조화돼야 되는 대상이고 하나로 합해져야 되는 거지 주체자와 객체 자연으로 그렇게 나누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내가 요 모델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통 건축을 가서 보시면은 건축을 생각하는 모델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이것을 마당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러한 거가 없느냐? 그렇지 않죠? 이거는 여기 이렇게 붙어요. 또 필요하면 여기도 이렇게 붙어요.
필요하면 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기반으로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사람이 있죠. 여기에 이렇게 사람이 있죠. 옛날 집은 거의 예외 없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뭐 뒤로 이게 더 있고 옆으로도 더 있고 이렇게 쭉 뻗어나갈 수도 있지만은 하여튼 기본적인 단위가 이게 이러한 건물을 추구한다면은 여기서는 이런 걸 추구합니다. 그러면 이거와 이거가 뭐가 어떻게 다를까? 이쪽은요, 자기 자신이 중심적인 개체가 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인간과 자연이 합해지는 어떤 그러한 단위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물건적인 개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빈 자리밖에 없잖아요. 여기는 하늘과 땅이 여기서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이렇게 담장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하늘과 땅이 합하고 자연과 건축이 합하고 건축과 사람이 합해지는 그러한 합의 모델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얘가 자기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표현을 하려고 그래요. 얘는요, 그렇게 합해지는 자리가 건축입니다. 합해지는 자리가 가치예요. 얘는 이것을 주로 생각하죠. 자기가 주인이죠. 그러니까 이 주체자안을 그대로 갖고 와서 그것을 표현을 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합해지는 것을 추구하는 건축입니다. 그래서 얘는 사람이 이거를 가서 보고 감상하고 사용하고 그거는요, 이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바깥에서 이것을 보고 들어가서 사용하고 그러한 관계하고 이렇게 합해지는 거하고는 관점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계적으로 구성을 하려고 그래요.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기계적인 기능을 얘기하거든요. 여기서는 그러한 기계적인 구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생명적인 자율성이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얘는 항상 개체로 남아 있으려고 그러죠. 얘는 뭐가 뒤에 옆에 이렇게 붙어도 전체가 합해서 하나의 통합된 전체가 되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이 야, 그게 정말일까?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의 사례만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은 한국화 전통 그림을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그림의 주류가 산수화예요. 그죠? 산수를 그려요. 그게 이제 중국에서 우리보다 먼저 산수화의 전통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그 산수를 그림으로 그려서 이게 벽에다가 걸어놓고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거를 이렇게 즐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서양 사람들도 그러한 산수를 아마 그렸겠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서양의 그 역사에서는요, 동양과 같은 그러한 산수화의 전통이 없어요. 그게 언제 생기나 하면은 18세기에 와서 생겨요. 18세기라는 건 200년 전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인상파라고 하는 그림 화가의 경향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그 어떤 그동안에 내 서양 회화가 그려왔던 무슨 뭐 역사적인 인물이나 성경적인 스토리나 이런 거 말고 그 사람의 시각적인 경험을 그리려고 하니까 자연을 그리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자연에서도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어떤 빛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화폭에 담으려고 하면서부터 자연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도 자연을 그렸어요. 근데 그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모나리자 배경에 나오는 그런 자연 있죠. 그러한 식으로 어떤 인물이나 이러한 스토리를 그리는 배경으로만 들어갑니다. 그 사실이 서양 사람들이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인식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잘 보여줘요. 이게 여기서처럼 이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요하거나 이게 가치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서양 문명은 자연에 대한 인식이 처음서부터 딴 길로 가요. 우리가 건축과에서 학생들이 뭐 자연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이러한 시도들을 합니다. 서양 건축에도 그러한 노력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것의 배경으로서의 자연을 넘어서지를 않아요. 모나리자의 배경이 자연이듯이 사고방식이 그랬던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건축이 갖고 있는 이 자연에 대한 생각, 이 자연뿐만이 아니라 이 자연에 대한 생각, 그거를 놓치면은 우리 건축이 뭐고 우리의 집이 뭐였었나 하는 것을 붙잡기가 어려울지 모릅니다. 서양 사람들이 이 자연에 대한 비중에 비해서 이 자아의 비중을 키웠잖아요. 그걸 주체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키웠잖아요. 예수가 그런 말을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그런 말을 해요. 부처님은 자아라고 하는 게 허상이다, 그런 말을 해요. 노자도 자기를 붙잡으면은 다 잃어버린다,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은요, 자아를 어떻게 붙잡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인생과 문화가 달라져요. 건축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여기서 건축과 집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 얘기를 한 셈이 되는 거죠. 이것에 따른 건축, 자아자연관에 따른 건축과 집. 자, 남은 시간은 별로 없는데 얘기할 꼭지가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존재와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존재와 관계. 여기에 이렇게 뭐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뭐가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땅 위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가 하나의 물리적인 실체고, 이것도 하나의 물리적인 실체고, 이것도 하나의 물리적인 실체다. 이렇게 1, 2, 3의 물리적인 존재로 파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것이 존재로 사물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그랬을 때, 이거 말고 여기 이게 있다, 여기에 이것도 있다, 여기에 이것도 있다. 그런데 얘는 이거와의 이 관계에 의해서 얘가 있고 얘가 있고, 얘도 이거와의 관계에 의해서 얘가 있고 얘가 있다. 얘하고 얘는 또 이렇게 관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 전체는 전체로서 하나의 관계적인 덩어리다. 그러면은 이거는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기간을 살면서 이렇게 이해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선조들은요, 세상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서양 철학자들이요, 동양의 철학을 쭉 공부해보고 나서 중국 철학을 이렇게 공부해보고 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아, 이 사람들은 관계론을 철학이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거기에 비하니까 자기네들은 자기네 철학이 존재론이거든요. 그래서 사유의 경향을 이렇게 다르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계를 이렇게 관계적인 것으로 파악을 하는 일을 잘했어요. 그걸 좋아했어요. 아까 제가 이 얘기했죠. 이쪽과 이쪽이 단어가 다르다는 얘기했죠. 여러분들 그 에스키모의 지금은 많이 달라졌으면 에스키모 원주민들 사이에서는요, 눈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한 30몇 가지가 된대요. 그 동네는 워낙 춥고 눈만 오잖아요. 그러니까 눈의 종류를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되게 생겼거든요. 우리도 뭐 보슬, 뭐 한방눈, 뭐 쌀래기 눈, 뭐 이런 거 있듯이 필리핀의 원주민들은 나무의 종류를 기억을 하는 거가 한 3,000개가 된답니다. 그 동네는 나무만 있잖아, 밖에 나가면. 그러니까 그거 구별을 해야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서 이상하게 생각한 게 하나가 있어요. 미국에 유학을 갔더니 친척 관계가 그냥 뭐 아빠, 뭐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말 말고 uncle, aunt, cousin 이런 거 받고 별로 없어요, 단어가.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복잡하죠. 뭐 고종 사촌에 뭐 숙부, 숙모, 백숙부 뭐 이게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다 잘 모릅니다만, 관계가 발달한 동네와 존재가 발달한 동네는 언어가 달라요. 제가 아까 이 그림을 그렸죠. 이 동네에 가면은요, 건축에서도 관계적인 언어가 굉장히 발달을 합니다. 이쪽에서는 존재적인 언어가 발달을 해요. 그러면은 이 동네는요, 건축을 해도 존재로 하고 이 동네는 건축을 해도 관계로 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한옥과 뭐 온돌과 그거를 그렇게 이해를 해주지 않으면은 파악이 안 될 거예요. 건축과 집의 차이도 사실은 존재와 관계의 차이일 겁니다. 건축의 동네에서는 관계가 취약하고 집의 동네에서는 존재가 취약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설명을 조금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사과가 있습니다. 이 사과가 있을 때요, 여러분들은 백화점에 가면 사과를 이렇게 사잖아요. 그러면 사과는 앞에 분명히 보이는 하나의 존재물이에요. 물건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존재로 이해를 하는데, 이 사과라고 하는 거는 이 사과나무가 없으면은 사과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이렇게 매달리는 건데 이걸 따다가 갖다 놓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과나무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땅이 있어요. 뿌리를 내려요.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어요. 그 잎사구가 이렇게 햇빛을 받고 뭐 공기를 통해서 탄소조항을 작용해 가지고 영양분을 보내고, 그래서 사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과라고 하는 거는 이 전체적인 관계를 떠나서 사과나무가 있을 수 없고 사과나무가 없으면 이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과나무도 맨 처음에는 씨앗이에요. 이게 땅에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런 나무로 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다음에 열리는 사과라고 하는 열매는 이 긴 시간의 흐름 중에서 한 부분에 속해요. 그거를 따다가 여기다 갖다 놓은 게 이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사과의 존재를 채라고 표현을 하고
이러한 관계적인, 공간적이건 시간적인 건 그러한 관계적인 것을 사이 간자를 써가지고서 이렇게 간자로 표현을 하면은요, 이거는 사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이 간자고 이건 몸체자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모든 체는 간에서 생긴 간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앞에다가 간자를 쓰면은 간체만이 체이지 간체가 아닌 체만의 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건축이라는 것도 체로서의 건축을 한다고 생각하는 건축은 틀린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 만물이 간체인데 건축만 체가 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간체의 건축과 체의 건축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요, 그 서양의 건축과 동양의 건축을 기본적으로 구별하는 개념이 돼야 됩니다. 서양 건축은요, 체의 건축을 당연시해요. 그 차이가 체의 건축과 간체의 건축이 뭐가 다를까? 체의 건축은 이러한 거를 만드는 거를 목적시합니다. 간체는 그것은 목적이 아니고 방편이다, 이렇게 봐요. 체의 건축은 이러한 것을 고정시키려고 그래요. 간체의 건축은 과정적으로 생각해요. 과정적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경복궁에 가면 이런 게 이렇게 있죠. 여기 이런 게 또 있어요. 여기가 광화문이에요. 광화문에 들어가요. 홍례문을 또 지나, 개울을 건너 근정문을 지나, 그러면 근정문을 만나요. 그 뒤에 가면은 사정전이 있고 옆에 건물이 2개 있고 그 뒤에 가면은 건물이 5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 셋, 5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지나갈 적에 이러한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얘하고 얘하고의 차이, 얘하고 얘하고의 차이, 얘하고 얘하고의 차이, 그 사람이 움직이면서 경험하는 공간 단위들의 변화 과정, 그거가 건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정적이지 않고 과정적이다, 그 말을 쓰는 겁니다. 체건축은 주체가 되려고 그래요. 간건축은 배경이 되려고 그래요. 체건축은 독립적이려고 그래요. 간건축은 의존적이 되려고 그럽니다. 체건축은 단선적이 될 수밖에 없고 간체건축은 상호적이 되려고 그래요. 체건축은 사람과 건축 사이에 단선적인 관계를 만들려고 그러고 간체건축은 복층적인 관계를 형성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체건축은 일방향적이고 간건축은 다방향적이고 체건축은 일회적인 창조를 하려고 그러고 간건축은 지속적인 가능성을 고려하려고 합니다. 요 얘기를 조금 더 하고 뭐 강의를 끝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영어에서 시간을 타임이라 그러고 공간을 스페이스라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시간이라 그러고 이것을 공간이라 그럽니다. 타임과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걸 이렇게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의 개념이라 그러는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거리 개념이고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의 거리, 시간의 길이와 공간의 거리, 그래서 측정 가능한 그러한 숫자로 나타날 수 있는 단위 개념, 그거는 시간과 공간을 존재적인 방식으로 이해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뉴턴 물리학이 거기에 근거하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이 처음으로 깨지는 게 아인슈타인에 와서 깨져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는 관계적인 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데 2000년이 걸려요. 그죠? 근데 이 간이라는 게 우리는 시도 간이고 공도 간이에요. 왜? 관계적으로 인식을 하니까. 근데 시간과 공간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도 간이에요. 이 사람 인자라고 하는 게 이게 사람이 하나가 이렇게 있고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서로 버텨주는 게 사람이라는 건데 이 사람도 사이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겁니다. 인간과 시간과 공간이 사이의 문제면은 건축도 사이의 문제가 돼야 돼요.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건축과 자연에 연결되는 그 관계를 건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기서 관계적인 그게 발달한다 그랬죠. 제가 우리 학생을 시켜가지고 창덕궁 앞에 있는 운현궁이라고 하는 집을 이렇게 조사를 시켜봤더니 운현궁이라고 하는 거기 옛날에 대원군이 살았던 집인데 이렇게 외벽에 해당하는 부분의 70%가 개방 가능해요. 면적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그리고 그 개방의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여러분들 서양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문이 있고 여기 창문이 있어요. 개방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문과 창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옥 사전을 들여다보면 계구부에 해당하는 단어의 이름만 한 150개가 돼요. 그거는 뭔가 이 집이라고 하는 거는요. 안과 밖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안과 밖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단어가 많을 수밖에 없고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는요 존재의 건축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우리는 관계의 건축은 그게 관계의 건축인지를 몰라서 제가 우리 학생들을 고궁이나 이런 데 답사를 시키잖아요. 그럼 이 학생들이 자기가 배운 게 존재 건축이니까 존재의 건축을 보는 관점으로 관계의 건축을 보고서 자꾸 뭐라고 이해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관계의 건축에 가서도 여기에서와 같은 형태를 찾으려고 그러고 공간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둘째 시간이 있다니까 제가 강의를 마감을 할 텐데요. 제가 한 얘기는 건축을 소재로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시대를 사는 한국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문제의식과 어떤 그 세계관적인 정신의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남의 얘기가 아닌 거가 우리가 근대화 과정이 끝나가면서 우리들이 어떤 세계관적인 정신의 틀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거는 우리의 후손들이 그 틀에 의해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거가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서는 우리가 서양 문화의 한 아류로 앞으로 영원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게 될 확률도 상당히 높다고 봐요. 우리는
지금 이 얘기를 통해서 내가 누구고 내가 누구가 되고 싶으냐, 내가 누구가 되려고 하느냐, 그 질문을 던진 거죠. 그리고 그거가 세계관의 문제이고 정신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우리는 책임 있는 답을 해야 돼요. 우리는요, 앞으로도 이 근대화 과정에서 해왔듯이 서양 건축의 모델을 계속 똑같이 재생산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까 제가 여기다 어디 그렸듯이 동양과 서양 중에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되 그 모두를 포괄하는 쪽으로 우리의 사유의 폭을 키워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길을 찾아나가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지금 제가 몇 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듯이 제가 여기에 그 마지막 꼭지 하나는 건드리지를 못했습니다만 이러한 사고의 전통이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수천 년을 유지되어 왔고 그게 바로 이 문화인데 이게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 사람들이 추구해도 가질 수가 없는 그러한 고유 영역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선조들의 정신 영역으로 그거를 갖고 있었고 지금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집이라고 하는 거를 이거를 이렇게 넓혀가지고 건축을 넓혀서 집을 이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집의 개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거주의 개념으로 봤을 때 그 사유의 폭이 커요. 그러니까는 건축이 그 안에 들어오는 게 오히려 더 적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서양의 그 세계관과 건축관적인 시각의 폭을 확대해 가지고 집을 건축의 아류로 만들지 말고 집과 건축을 포괄하는 가능성을 우리의 건축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집의 가치 및 동서양이 합해지는 그 세계가 한국 사람만이 아니고 우리 바깥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가치가 되게끔 이렇게 바꾸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보는 그러한 한옥이나 온돌이나 그러한 문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 칠판이 좁아서 다 쓰진 못했습니다만은 그러한 사고의 기반 위에 올라가서 이해될 수 있었으면 해서 한 1시간 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